자,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 3방식 중에 가장 마지막 방법인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논리 자체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냐 아니면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거래되냐 이런 걸 기초로 해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피부에 좀 와닿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제거나 미래 예상되는 수익 요걸 기초로 해갖고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하는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은 손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간단히 물어본다 그러면 간단한 공식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경우는 대충 그런 얘기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고 기본적인 논리만 좀 아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깊이 있고 알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은 간단히 좀 정리하시고 다른 데서 이거 공부할 시간 있으면 다른 걸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 방식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대상 부동산의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요거를 환원하여 그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수익 환원법이다. 자, 이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먼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다.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니까 좀 오래됐다 그런 얘기죠.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투자론의 논리하고 그대로입니다. 투자론에. 그래서 뭐냐면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할 것을 가정한다. 5년 있다 처분하겠다. 처분할 걸 가정한다면 전통적인 소득정법은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끝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는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인현금 수준속법은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5년 정도 갖고 있다 원룸 사업 하는데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처분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매액이 들어오는 세후 현금 수지가 있을 겁니다. 또 지분 복귀액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하게 되면 지금 시점의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투자 가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기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세후 현금 수지가 있을 겁니다. 현금 수지. 그 다음에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지분 복귀액. 요거를 뭘로 할인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해 갖고 지금 시점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빌린 돈 있다면 여기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공부할 겁니다. 주로 요거에서 전통적 소득 정법이다. 이걸 공부할 건데 얘는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논리 자체가 이거는 한 해의 순 영업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순 영업소득.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요거를 곧바로 환원율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합니다. 환원율 나눠갖고 지금 시점에 present value다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혀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한 해의 소득을 곧바로 환원율로 나누는 형태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환원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본 수익률과 그 다음에 만약에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본 회수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로 곧바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하는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 소득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 소득접근법.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전통적 소득접근법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얘는 영원히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내용연수 전 기간 동안에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약간 저 논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A라는 토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자, 이걸 누구한테 빌려주면 임대료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는 5년이 지나면 지구에서 없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5년 정도 지나면 지구에서 뿅 하고 없어진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비용 빼고 여기도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비용 빼고 1,000만 원 정도씩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지구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요구 수익이라는 걸로 할인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가치는 present value는 이렇게 1,000만 원 곱하기 어떻게 좀 돼요? 매년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죠. 요구 수익률은 10%라고 간주한다면 요거를 연금의 현가계수로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현가계수. 그러면 이거 공식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공식은 그냥 기본적인 논리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래서 저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렇게 10%면 0.1이죠. 0.1분의 1 빼기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한 거를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지금 시점의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좀 바꿔 넣어 볼게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요거는 이렇게 바꿔치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1 플러스 0.1에 5제곱분의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토지가 진짜 5년 지나면 지구에서 없어지나요? 지구에서 없어진다고 가정했지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년 동안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요 우리 아들이 또 계속 빌릴 수 있는 거죠.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럴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자, 그러면 요게 5라는 게 기간 아닙니까? 기간이 5, 6, 7, 8, 9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끄집어낸다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에 5제곱분의 1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커진다고요? 5, 6, 7, 8, 9, 10 커지더니 어디까지 커진다고요? 무한대까지 커진다. 무한대까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을 무한대로 나누잖아요. 1을 그러니까 요 1 하나를 수천조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거의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0이 된다. 그러냐면 0이. 그러면 1 빼기 0 하면 그대로 1이죠. 곧바로 그러면 1,000만 원을 0.1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토지의 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처분하지 않는다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의 가치인데 이게 이제 토지의 수익 가치라는 겁니다. 수익 가치는 1,000만 원을 미래 예상되는 순수익, 한 해의 순수익을 곧바로 똑같은 순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0.1을 환원이율 중에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환원이율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더한 거라겠죠. 그러면 아까 그러면 이때 토지 같은 경우는 요 0.1을 뭐라 하면 자본 수익률을 해줍니다.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이 토지의 어떤 적정한 가치가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이 B라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라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5년 정도 지나면 5년 정도 운영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뭐가 들어온다고요? 임대료가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건물의 가치를 프레젠트 밸류라고 한다면 건물의 가치를 1,000만 원인 순수익으로 자 매년 순수익을 곧바로 자본 수익률이라는 걸로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곧바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발생하는데 근데 건물은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했다가는 잘못된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똑같다 치면 그대로 나누면 안 되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자. 약간 좀 어려운 논리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10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요거 철거시켜야 된다고 쳐볼게요. 철거시켜야 된다.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얼마요? 자 매년 정액법을 가정한다면 100억 나누기 20억 가지면 되죠. 그럼 얼마씩이에요? 5억 정도씩 매개 감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억 정도씩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년 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감가율이 어떻게 돼요? 가치가 감소되는 율이 100억 분의 5억이죠. 100억 분의 5억. 이게 감가율 아닙니까? 매년 감가되는 비율이 얼마라고요? 100억 분의 5억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20분의 1이죠. 결국은 20년이면 내용연수 아닙니까? 내용연수분의 1 이만큼씩 감액이 된다. 감가가 된다는 얘기죠. 요만큼씩 비율로 요만큼 비율로 감액이 되는데 그럼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여기 나눈다는 얘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할인한다는 얘기입니다. 할인한다. 그러면 할인했을 때 이 할인율에다가 요걸 반영을 더 시킨 거 더 할인을 더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감가율만큼을 더 집어넣어서 더 빼내자는 얘기입니다. 더 빼내갖고 그러니까 추가로 더 빼내서 감가율만큼 더 빼낸 다음에 20년 지나면 건물이 없어지면 똑같은 건물을 또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건물을 또 이렇게 계속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계속 영원히 발생할 거 아니냐. 다시 해볼게요. 그냥 자본 수익률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 이 건물 같은 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기 감가율만큼을 더 할인율에 반영해서 더 빼내자는 얘기입니다. 더 빼냈다가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을 또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럽네요. 그러면 요거를 내용연수분의 1 한 거를 자본 회수율이다 하는 겁니다. 자본 회수율만큼을 나눈 금액에 더 반영하게 되면 추가로 더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빼내서 똑같은 건물을 또 구입하자.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니까 그냥 자본 회수가 필요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로 바로 나누는 그런 형태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언젠가는 철거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매액이 감가율만큼을 할인율에 더 반영시켜서 더 빼내자. 더 빼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을 또다시 구입하자. 그러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럼 곧바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자, B라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할까요? C라는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C라는 건물이 있는데 B라는 건물은 내용연수가 20년이고 자, C라는 건물은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쳐볼게요. 50년. 그러면 둘 다 매기 순수익은 1,000만 원씩 똑같다고 쳐볼게요. 얘도 똑같이 1,000만 원씩 똑같다고 치면 그러면 어떤 게 부동산 가치가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얘는 1,000만 원씩 20년 동안만 발생하고 얘는요 1,000만 원씩 50년 동안 발생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C 건물이 B 건물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조건을 다 동일하다 가정해 볼게요. 순수익이라든가 자본 수익률 이런 게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B라는 건물은 1,000만 원을 어떻게 나누면 돼요? 자, 자본 수익률로 똑같이 10%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얘는 20분의 1 해주면 되죠? 20분의 1 하면 5%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20분의 1 하면 0.05니까 그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어떤 그 건물의 가치가 나올 겁니다. 얼마가 나오냐면 이때는 6,667만 원 나올 겁니다. 67만 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다른 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1,000만 원 나누기
10%는 동일하다고 쳐볼게요. 자본 수익률은 똑같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얘는 50분의 1이죠. 50분의 1이면 0.02입니다. 그럼 2% 아닙니까? 0.0이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온다고요? 8,333만 원 나올 겁니다. 33만 원 계산상. 자, 그러면 이게 더 가치가 높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수익 전통적 소득 정보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자본 수익률은 뭐부터 근거한 거예요? 요구 수익률에서부터 근거한 겁니다. 다만 이거를 영원히 존속한다 과정했을 때 자본 회수가 필요 없다고 과정했을 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 근데 자, 이거는 그 나누는 형태로 계산할 때 자,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길어지면 다른 건 다 동일하다면 내용연수가 길어진다면 다른 건 동일하다고 과정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높아져야 되죠. 결국은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어디에 반영하면서요? 이렇게 자본 회수율에 반영시키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 수익률에 반영해가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게 뭐 이 수익이 달라지거나 자본 수익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긴 놈이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어디다 반영한다고요? 자본 회수율에 반영시켜 가면서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통적 소득 적응법이라는 게 있고 자녀 환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요것도 좀 쉬우고요. 요것도 자, 논리 자체가 좀 상당히 까탈스러우니까 기본적인 논리가 대충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통적 소득정법과 자녀 환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나눠본다면 얘는 전통적 소득적응법이다. 얘는요 자녀 환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토지 같은 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복합 부동산 있죠. 복합 부동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소득적응법은 이렇게 이제 복합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복합 부동산이라 하는데 복합 부동산. 여태 전통적 소득적응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계산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의 예상되는 순수익 있죠? 전체의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건물 합쳐서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토지 건물을 합친 환원율이 있을 겁니다. 이걸 종합 환원율이다 표현합니다. 종합 환원율로 나누는 그러한 형태로 계산하는 것을 전통적 소득 적응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통째로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물 따로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토지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토지 같은 경우는 뭘로만 나누면 된다고요? 토지의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러니까 자본 회수가 없다고 필요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어떤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 요걸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을 자, 이 자본 수익률로 곧바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다고 했죠? 얘 같은 경우는 자본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 철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본 수익률을 똑같다고 치면 자본 회수율을 여기다 더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건물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니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자녀 환원법이다 해줍니다. 자녀 환원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 보시면 환원 대상 소득에 따라서 이런 얘기 좀 알아볼게요. 환원 대상 소득에 따라서 어떠한 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하냐 그런 얘기 좀 알아볼 건데 자, 우리 이제 그 투자론 할 때 공부한 것처럼 가유순 전후 한번 써놓겠습니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아까 이제 공부할 때 전통적 소득정법은 뭘 기초로 환원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환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가능조소득에서 뭘 빼요?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유효조소득 해줍니다.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낸 것을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여기서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낸 것을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영업소득세 같은 거 빼낸 것을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순영업소득, 이거는요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전통적 소득접근법하고 그 다음에 자녀환원법 같은 경우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시킵니다. 전통적 소득접근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녀환원법은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를 기초로 환원하는 게 바로 저당지분환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엘루드법이라고, 저당지분환원법이다. 그 다음에 세후현금수지를 기초로 하는 게 우리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에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다. 자, 우리 투자론에서 할 때는 세금까지 다 낸 금액이죠. 요걸 기초로 할인합니다. 할인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어떤 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하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자, 이게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이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 세금이 아직 반영돼 있다고 쳐볼게요. 아직 빼진 안 했다는 얘기죠. 세금이 아직 빠져 있지 않은 금액이 이 소득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 10%가 환원율인데, 여기도 세금을 아직 반영시킨,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이 아직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얘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환원율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1억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수익에 세금이 10% 빠져 있다고 쳐볼게요. 10% 빠져 있으면 9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걸 곧바로 10%로 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세금이 빠져 있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환원율로 나눠야 되고, 세금이 빠져 있다, 그러면 세금이 빠져 있는 환원율 있죠? 10%에 10%면 1% 아닙니까? 1% 빼니까 9%로 나눠야 이때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이 된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무슨 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하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석 대상 소득을 만약에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도 뭐라고요? 세전 환원율. 얘가 세금이 빠져 있다 그러면 얘도 뭐라고요? 세후 환원율. 그 다음에 여기 삼각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도 뭐라고요? 삼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환원율. 삼각비가 빠져 있다 그러면 얘도 뭐라고요? 삼각비가 빠져 있는 삼각후 환원율.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밑으로 다 환원율에 다 반영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이제 그 수익환원법에서는 이 아래에서 뭐를 반영한다고요? 아래에서 세금 효과라든가 아니면 삼각 효과를 여기서 반영시키고 있잖아요. 자본 회수율 같은 걸 조정해가면서 거기서 상각률 같은 걸 조정하는 거죠. 상각률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는 보통요 세전에다가 그 삼각비도 포함되어 있는 그 순수익을 기초로 해서 할인할 뿐입니다. 아니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뭘 가지고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할인한다는 그런 근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영업소득은 아직 삼각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빠지는 않은 거. 그걸 밑에서 이제 조정하는 거죠. 밑에서 자본 회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도 밑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위에는 뭘 기초로 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시킨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여기 뭐냐면 할인현금수지음속법이라든가 아니면 저당지분환원법은 얘네들은 결국은 처분할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저당지분환원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처분할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볼게요. 자, 1억에 구입했는데 3년 있다가 1억 정도에 처분될 것 같다. 그러면 자, 처분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본 회수율 같은 거 이런 걸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에 구입해서 1억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자본 회수율을 감안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1억에 구입했는데 나중에 9천만 원에 처분될 것 같다. 그럴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가치가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요구 수익률에 알게 모르게 뭘 반영시켜야 된다고요? 자본 회수율을 좀 반영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해서 감안해 줘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1억에 구입했는데 3년 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에 처분할 것 같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요거는 가치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죠. 이때는 요구수익에서 좀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본 회수율이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형태로 해서 계산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계산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뭐 평가사가 이렇게 할 일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순수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전통적 소득적금법에서는 계산하는 게 딱 몇 가지 내용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논리는 시장 가치, 적정한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계속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예상된 수수익. 그래서 요거를 뭘로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이제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꿔놓는다고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해의 순수익을 뭘로요? 적정한 환원율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환원율로 나눠 갖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수익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순수익이라는 게 결국은 그 순수익을 잘 예측해야 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익을 적정히 잘 예측해야 되는데, 요거는 임대를 잘하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임대했을 때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환원시켜야 정상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부할 것은 순수익을 어떤 식으로 예측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알아볼게요. 이게 바로 순수익의 요건입니다. 자, 순수익의 요건은 거의 기억번처럼 통상의 이용 주체, 이용 능력과 규모 방법으로 얻어지는 보통 일반적인 수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임대했을 때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임대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높은 임대를 얻었을 때 그때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임대했을 때 그 정상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이 정상적으로 임대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정상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특정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내용연수 전 기간 동안에, 자, 그 20년 동안에 계속 똑같은 소득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뭐 더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걸 감안하면 안 되고 안전하고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수익 있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익이어야 된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마약 제조사한테 빌려주게 되면 나도 위험이 크죠? 그럴 경우는 임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불법적으로 빌려줬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했을 때 있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이런 걸 기초로 해야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순수익의 요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얘는 얘기를 여기다 넘기고 얘를 여기다 넘길 수 있는 거죠. 얘를 넘기고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형태가 넘어가면 나누기 형태로 바뀌네요. 그러면 환원이율의 정체는 결국은 이렇게 환원이율이라 하면은 결국은 요걸 밑으로 내려가니까 수익가치 있죠. 수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정상적인 가치 대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년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요게 바로 환원이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원이 되는데, 자,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게 자본 수익률과 뭘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 회수율. 여기서는
일단은 자본 하나의 부동산인데 자본 회수율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자본 회수율은 똑같다고 쳐볼게요. 20년대 내용윤서 20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20분의 1이니까 똑같죠? 그럼 결국은 이 자본 회수율을 자본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자본 회수율은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만 요거를 그 자본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결국 이걸 합쳐서 환원율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크게 한 5가지 형태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논리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비슷하게 물어보면 답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게 거의 뻔합니다.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시조 12다. 시조 2, 부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조성법, 이걸 요소 구성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소 구성법.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 그 다음에 엘로드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당 지분 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자본 수익률은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이걸 나누는 형태로 계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 그 할인 현금 수준 덕법에서는 처분을 가정했을 때 그때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아닙니까? 다만 요게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 과정했을 때 할인율로 바꿔치기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구 수익률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투자론에서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킨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무위험률에다.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할인 현금 수준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무위험률에다가 뭘 가산했다고요?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한 게 할인 현금 수준법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적 소득적금법에서는 이제 오래된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무식하게 계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소득적금법에서는 환원율을 이렇게 구한다. 어떻게 구하냐면 순수이율이다. 여기서 순수이율이라는 것은 무위험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가감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 자체를 달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얘랑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는 그 처분할 것을 가정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고 요거는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가정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험이 몇 %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은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위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이라는 걸 측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평가사의 주관이 무진장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론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평가사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정 과정에 주관 개입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도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시장 추출법.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이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뭐냐면 자, 요 어떤 부동산의 그 환원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사례를 기초로 해서 이 부동산의 환원율을 유추해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요 부동산과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환원율 구하려고 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임대료가 있었답니다. 순수익이. 근데 요번에 이게 1억에 거래됐답니다. 1억에. 그러면 결국 수익가치분의 순수익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원율은 요거의 환원율은 수익가치는 1억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걸 순수익이라고 간주해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의 부동산만 가지고 이렇게 느닷없이 평가하면 안 되고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좀 가중 평균해서 여러 개 끄집어낸 다음에 평가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환원율을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것도 이제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좀 심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편하게 환원율을 구할 수 있으나 이거는 우리 환원율은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익은 미래 예상된 순수익이죠. 예상된 순수익을 기초로 해갖고 수익가치, 적정한 가치를 가치에 대비 미래 예상된 순수익을 가지고 환원율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2천만 원은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순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과거의 가격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과거에 예상되는 순수익, 과거에 이미 거래했던 가격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구했다는 것은 뭔가 장래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좀 단점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라고요? 시장 추출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결합법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합환원율,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종합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문제에서 이게 복잡하게는 안 나오고 여기 항상 이런 질문이 꼭 끼어듭니다. 어떤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의 수익률과 예의 수익률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갖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종합 환원율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건물의 환원율은 예를 들어 7%, 토지의 환원율은 5%인데 건물과 토지의 가격 구성비가 60%다, 40%라고 쳐볼게요. 6대 4라다. 그러면 이때 그 환원율을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레이트를, 비율을. 그래서 7%, 그 다음에 얘는요, 5%인데, 여기다가 가격 구성비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0.6을 곱하면 되죠? 60%니까. 여기다가요, 0.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물리적 투자결합법하의 종합환원율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물리적 투자결합법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요것도 지문에 반드시 무슨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요거 자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에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투자자가 이제 저당 투자자도 있겠고 지분 투자자도 있는데 얘네들의 요구 수익률과 얘네들의 요구 수익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해 갖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뭐 10%인데 너무 많네요. 뭐 5%라고 쳐볼게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이다. 그리고 자, 이 저당 투자자는 은행에서 얼마 빌렸냐면 3천만 원을 빌렸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7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은 각 그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저당 투자자는 5%이죠. 지분 투자자는 10%인데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거 3대 7 해주면 되죠. 3대 7. 3대 7. 여기다 0.3 플러스 여기다 0.7. 이렇게 계산한 걸 뭐라고요? 이거를 그 금융적 투자결합법하의 종합 환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는 요거는 보통 저당 상수를 집어넣습니다. 세금을 반영하기 전에 저당 상수를 이제 집어넣고 요건 뭐 한다고요?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집어넣는 그러한 형태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엘르드법이라고 있는데 엘르드법은 요거를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보다 발전시킨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보다 발전시켜 갖고 자 지금까지는 자 앞으로 이제 미래 예상되는 뭐 수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그 거의 가치도 같다 이렇게 가정했지만 이거는 좀 약간 좀 발전시킨다면 이제 그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 기간 동안에 세전 현금 수지가 세전 현금수가 똑같다고 가정하지만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달라지는 것도 감안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하게 되면 일분의 지분 형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미래에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유기간 동안에 가치가 또 변동될 수 있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그 환원율을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계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다만 여기서는 뭐 기본적인 논리만 물어본다면 보통 어떤 걸 물어보냐면 요거는 결국은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때 뭐라고요? 처분하더라도 그 정도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보유하는 걸 가정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할인 현금 수지 금속법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금속법은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걸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가치가 변동되는 걸 감안한다는 얘기는 처분할 것을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할인 현금 수지 금속법하고 똑같이 처분할 것을 가정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결과적으로 처분할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시장 형태, 요즘에는 다 일반적으로 이게 타인 자본을 어느 정도 빌려서 이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라 어느 정도 시장 형태는 잘 부합되는 거지만, 자, 이게 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은 지분 투자자의 위주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세금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바람에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갖고 할인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다 세금도 다 반영해갖고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할인 현금 수지 금속법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세금까지 다 감안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투자자들은 그걸 기초로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엘루드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갖고 환원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세금 효과를 반영을 못 시켰다는 그러한 어떤 단점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부채감당법. 자, 부채감당법은 주로 이제 누구 입장이냐면 저당 투자자, 순전히 은행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만 가지고 환원율을 구해봤다. 종합 환원율을 구해봤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다가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계산하죠.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죠. 자,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라고 나눈 겁니다.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계산할게요.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순영업소득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정했을 때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는 거라고요?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죠. 저당 상수를 곱해줬네요. 그러면 이때 이제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대출액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다가 자, 대부 비율을 곱한 거죠. 부동산 가치에 몇 퍼센트 비율이 있을 거 아닌가? 대부 비율을 곱한 게 대출액이죠.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줘서 계산했네요. 이것분의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계산한 건데, 그럼 결국은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여기서는 전통적 소득정법에서는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환원율이 될 수 있네요. 이것분의 이게 환원율이 되죠. 그럼 나머지만 전부 다 넘기게 되면 밑에 있는 분모 형태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분자 형태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에다가 뭘 곱했다고요? 대부 비율을 곱해주고 거기다 또 뭘요? 저당 상수를 곱해줘서 이렇게 해서 그 환원율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 이런 식으로 저당 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뭘요? 대부 비율을 곱해갖고 종합 환원율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객관적이고 아주 간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대출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기초로 해갖고 종합 환원율 구한다. 이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만 가지고 종합 환원율 구했다.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은 좀 뻔합니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내용부터는 잠시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